자, 아까 우리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우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마치 저당권처럼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우선 변제 이게 아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래서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요 셋 중에 가장 늦은 거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 셋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 길이 되고요. 그 다음 날. 요 갖추면은 1, 2, 3 있으면 여기 정해진 날짜에 따라 가지고 이 후순위보다 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보증금은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최우선 변제권하고 구별하려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뭐냐면 저거는 자기 순위가 있잖아요. 이거는 최우선, 가장 우선, 일정한, 보증금에 따라 가지고 그 중에 최소액 있잖아요. 일정한 금액은 무조건 1순위로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죠. 우리 퇴직금, 임금, 3개월치. 퇴직금도 3개월치인가요? 3년분? 3개월분인가요? 어쨌든. 퇴직금, 임금, 요 최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거는요. 다른 거, 뭐 저당권에 아무리 선순위 있어도 이게 최우선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금액은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 저당이 있고 전세가 있고 또 뭐 저당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도요. 이게 아무리 먼저 근저당 설정해둔 말든 간에 적어도 최우선 변제권 가진 부분은 제일 먼저 변제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채권자나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희생이 돼요. 근데 그건 사회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입법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왜 이거 제가 이거 적어놨냐면은 여러분 아마 저 2교시인가요? 그 중개 실무 있죠? 거기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래도 반복하시라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 광역시, 기타.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이어야 돼요. 1억 이하만 가능한 거예요. 1억. 보증금이 1억 2천이다 이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1억 중에서 이제 1억 이하면서 1억 이하기만 하면요. 서울 지역은 3,4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만 갖추면 대학력만 갖추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저 금액에 한해서는 뭐 근저당가가 있든 근저당권 할아버지가 있어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이게. 임금 3개월째 비슷하게.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 여기도 일단 보증금이 8천 이하야 돼요. 8천 이하면서 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 다 받는 게 아니고 요 금액만큼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 금액. 2,700에 대해서는 너 제일 먼저 뽑아가라는 얘기야. 제일 먼저. 광역시. 광역시는 금액이 6천 이하야 돼요. 6천 이하. 보증금이 6천 이하야 되거든요. 6천 이하일 때는 2천은 너 무조건 먼저 가져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최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기타 지역에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면서 5천만 원 이하일 때도 이거 다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만 3,400, 2,700, 기타 지역에서는 1,700까지 제일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보증금 반환 이거 하면 달라요. 순위도 필요 없고 공시도 안 되잖아요. 저런 거 있는 점. 공시 안 돼도 제일 먼저 빼갑니다. 일단 제일 먼저 빼가고요. 나머지 이제 담보물권자니 일반 채권자니 와서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배당받아가는데 요것만 갖추면 돼요. 인도하고 주민등록만 하면 돼요. 확정자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하고 차이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액 제한도 없죠. 자, 금액 제한 없이 이런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뭐 공부 방법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이제 숫자 자체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평소에 뭐 자기 규칙대로 한번 룰을 만들어 보시든지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시험 막바지에 직전에 직전에 숫자들만 쭉 모아 놓으세요. 숫자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비단 민법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개 실무에서 나오죠. 실무에 나오는데 이런 걸 했다가 뭐 예나 지금이나 벼락치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우리 뇌 구조에 맞답니다. 그래서 빨리 외워야 되고 잠깐 외웠다가 잊어버려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외워져요. 이거 잘 안 외워지잖아요. 직전에 하세요. 직전에. 평소에 어느 정도 반복이 돼야 직전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벼락 공부도 생판 안 하다가 나중에 하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설명드리면 다음에 좀 나을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주임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거를 우리 교재 247페이지죠. 이게 왜 생겼냐면요. 실무에서 흔히 일어나요. 임대차 기간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도 못 받고 애매한 상황이 있죠. 그렇다고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상실하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항력 상실하거든요.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예요.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를 하잖아요. 법원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명령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 가도 돼요. 그때는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을이 딴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요 임차권 등기해 놓으면요 이사 가면은 대항이란 말 나오면 뭐라 그랬죠? 소유권을 한번 옮겨보라고 그러면 됐죠. 주장. 자,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대항력 유지됩니다. 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도 유지가 돼요. 이럴 때는. 어정쩡 상황을 면하는 거죠. 대항력권을 상실하니까 상실하고 보증금도 확보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을은 병으로 소유권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대항력도 가질 수 있고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차권 등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람은 등기하고 나갔어요. 병이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신규 임차인.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보험 못 받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묶여 있을 수 없잖아요. 을 입장에서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면은요. 딴 데로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대차 기간 잠깐 봅시다.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건데. 자, 우리 교재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우리 아파트 전세 살면 몇 년이죠? 최하 법의 보장은 2년이죠, 2년. 2년이고 이제 조문 설명입니다. 2년이고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2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거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강행 규정 우리 의사대로 못합니다. 우리 의사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편면적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차인한테만. 그래서 만약에 2년 미만이 유효다.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왔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끝났는데도 갑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임대차 기간 종료하면 채권 계약 기간 만료일을 정했기 때문에 채권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예, 우리 법률은 임대차 계약 관계 그대로 존속한다고 의제를 합니다. 예, 의제가 뭐냐면 예, 다른 입증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하다고 못 박아놓는 거예요. 의제는. 자, 우리 조문 그리고 예, 248페이지입니다. 예, 조문 6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1일이 계약 종료일이에요. 예,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거든요. 만료일인데 요 전부터 소급해서 6개월 사이에 6개월에서 요 1개월 11월 1일이 되겠죠. 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묵시. 묵시 받는 말은 뭘까요? 명시죠. 명시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도 침묵으로서 표현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전에 계약 조건 그대로 그대로 다시 돼요. 이걸 묵시 갱신이에요. 갱신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줍니다. 요 11월 1일. 임차인이 한 달 전까지 아무런 표시 안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묵시 갱신이 돼요. 전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보고요. 묵시 갱신되면 최소한 얼마를 받죠? 2년 받죠. 2년. 우리 2년이죠. 임대차 기간. 우리가 법이 강행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적 자치니 계약 자유의 원칙 얘기하면은 임대차 기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이 그러면 주거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주거 생활이 주거가 불안하니까 2년으로 못 박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 갱신이 되면 2년으로 해서 전 조건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 여기 계속 있기 싫어. 나 나갈래 하면은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데 단 해지하고 나서 언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의사가 도달한 후에 3개월. 상임법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주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업 활동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것도. 구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보호하는 방법이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요. 대항력, 임대인,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고 또 우선 변제권, 마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특정한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데도 물건처럼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등기부에 기재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한 금액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요. 최우선 변제권. 아까도 똑같죠. 보증금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거 이야기만 하면 그 중에 일정액은 무조건 순위 관계없이 무조건 최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업용 건물이거든요. 영업용. 영업용인지 아닌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용도가 영업용으로 쓰느냐 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용 범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정한 보증금이 사실 그 보증금이 거액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의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다 해가지고 적용 범위를 제한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은
4억 원이 넘어가면 4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 법의 일정 부분밖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 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법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뭐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경제력이 밀집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게 추가된 게 있어요. 광역시에다가 여러분 안산 아시죠? 안산, 김포, 용인. 용인은 특히 예전에 한참 불경기라도 용인 불패란 말 수도 있었죠. 워낙 경기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광주 요 경우는 2억 4천 2억 4천 그럼 기타 지역에는 1억 8천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 보호법이 상인법 적용이 제한이 됩니다. 일정 부분 제한이 되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보증금이 아닙니다. 이때 4억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리고 월세가 예를 들어 300. 300억 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4억의 기준은 뭐냐면요. 5천 플러스 차임이죠.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100. 그러면 얼마일까요? 만약에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300이다. 그럼 이게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다. 3억 5천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받아요.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적용을 받죠. 4억은 이하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도 그때 조금 제가 우리 사무실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인가 내려갔을 때 저희 사무실이 지금 저희가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지금 한 500 정도 되거든요. 500 정도. 보아서 월세 500이다. 이러면 환산 보증금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5천에다가 원래 보증금 5천에다가 더하기 100 하면 돼요. 그러면 5억이죠, 5억.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5억 5천이 되는 거예요. 5억 5천이 되면 우리는 우리 사무실은 이게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제한이 많이 돼요. 제한이 많이 돼요. 자, 여기 우리 교재 249페이지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조 적용 범위에 요거 이해할 때만 적용을 받는데 그게 좀 빠졌어요. 조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2조 적용 범위에서 1항, 2항, 3항 있죠. 3항. 거기 보면 이제 3조도 추가해야 되고요. 3조. 3조도 추가를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무실처럼 이 환산 보증금이 4억이 넘더라도요. 이런 거 얘기하는 이제 대항력 주인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죠? 5년간 그 상가 같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보장된다는 거. 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권리금 규정은 4억이 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근데 우선 변제권에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적용 안 되고. 그래서 추가해 주세요. 3조도 2조 3항 3조. 그다음에 10조 2라고 돼 있는데 10조에 8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주임법에서 보듯이 그 대항력은 뭐냐면은 원래 임대차 관계에서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갑에밖에 대항을 못해요. 주장을 못해요. 자기 권리를. 권리 내용도 둘 사이에 정한 것이고 근데 갑이 병한테 넘겼어요.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채권은 물권에 대항 못하죠. 원래 못하는데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달라.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을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주장을 할 수 있고
보증금 돌려달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병이 돼요. 이 대항력이 뭐냐면요. 요건을 갖추려면 아까 주임법에서 그랬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임법에서는 뭐가 필요했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요했죠. 근데 상가에서는 예, 사업하시는 분들 다 영업하시는 분들 뭐 받죠? 예, 사업자 등록증 받죠. 사업자 등록증. 예, 세무서 가서 받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주임법에서는 예, 이게 일종의 외부에서 아 이게 그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영업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종의 대외적인 공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주민등록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같이 등록을 하는데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건 주거니까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사업자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춰야 돼요. 두 요건을 갖추면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상가를 팔아버리더라도 요건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그대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예, 면책적 채무인수예요. 자기가 병이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면책입니다. 면책. 예, 갑은 책임이 면해져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계약할 때는요,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 이 다 고려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예, 고려가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채권의 일반론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예, 상대권에 불과한데, 예, 이 사람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왜 여기 주장할 수 있느냐. 예, 물권은 당연히 가능하죠. 대세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해서 4억 넘어도 이건 적용돼요. 4억 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보증금 회수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우선 변제권 갔는데요. 우선 변제권. 아까랑 똑같죠. 우리 주택에서는 인도화,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하나 플러스 된 게 있었죠.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선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자가 필요해요. 예, 확정일자. 예. 아까 주택은 확정일자 뭐 주민센터도 가도 되고 법원 가도 되고 공증인화도 가도 되는데 예. 이거는 확정일자 누가 부여해주나요? 예, 세무서장 해줍니다. 세무서장. 예, 세무서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예, 기본적으로 취지가 그거죠. 세금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세금 문제 때문에. 탈세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예, 감독하려고 예, 기본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금하고 관련된 것들 때문에 예, 확정일자까지 받잖아요. 확정일자까지 인도받고 상가로 인도받고 예, 사업자 등록됐어요. 뭐 음식점 뭐 예. 했더니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요 이제 일자 순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늦은 게 기준이 됩니다. 가장 늦은 거, 가장 늦은 날짜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예, 이 상가에 1순위 근저당이 있었고 예, 자 2순위가 우리 임차인들이 들어갑시다. 우리 장인들이 들어가고 또 뭐 3순위가 예, 또 근저당이 있다. 예. 네, 그럼 경매 들어가게 되면요. 경매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또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똑같이 예. 이 상가 건물이라도 예, 부르지 경매 들어가도 똑같이 우선 변제권 가질 수 있어요. 우선이냐 아니냐는 일자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랬죠. 예. 예를 들어 근저당 일자가 예, 똑같이 3월 1일 5월 1일 예, 뭐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실에서는 다 고려하고 해요. 이거 등기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하는 다른 채권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임차인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합니다. 실사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채권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원래 평등해요. 평등한데 이 경우에는 요 기준이 예, 요 날짜 기준이 바로 예, 우리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고 예, 확정일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까 예.
요거 빼고요.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 똑같아요. 그래서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아까처럼 12월 1일 날 등록 신청하잖아요. 그럼 등록 신청한 날 아니에요. 12월 2일 날 효력 발생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이 할 때하고 날 때 달라요.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게 서로 막 순위가 뒤섞여 있다 이러죠. 뒤섞여 있다 하면은요. 하여튼 가장 늦은 겁니다. 가장 늦은 날짜 기준이에요. 특히 요게 있으면 반드시 이 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이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저당 이게 제일 먼저 근저당 건자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겠죠.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받고 근저당 건자 받고 순위에 따라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제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특이하게. 그리고 여기도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권리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권리 상실합니다. 이 사람이 받아가야 될 거 딴 사람이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아니에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이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대지에도 같이 미쳐요. 직접적인 임대차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지 경매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이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또 있어요. 똑같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뭐 근저당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가도 날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제일 먼저 변제받아요. 저거는. 아까 그랬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랬죠. 주임법에서도 그랬죠. 그게 우리 퇴직금이나 3개월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거는 사회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담보물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개실무에서 하지만 한번 반복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보증금이 6,500 이하에 돼요. 그리고 이게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200은 무조건 제일 먼저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에서는 보증금이 어쨌든 5,500은 넘어가면 안 돼요. 요 이하여야 되고 하여튼 최소한 요만큼은 1,900은 무조건 우선 변제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저런 순위 관계 없습니다. 순위하고 전혀 관계 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요. 또 광역시에서는 3,800 보증금이 3,800 이하고 근데 요 중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액 1,300은 무조건 먼저 받아요. 그다음 기타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3,000 이하에 되고 1,000만 원은 최소한 무조건 보증 받습니다. 무조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그리고 이것도요. 아까 그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요. 우리 주임법에서도 그랬죠. 확정일자 필요하던가요?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대항 요건만. 대항 요건이 인도와 아까 주민등록 대신에 이 등록 대신에 사업자가 아니라 나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민등록하고만 바꾸면 돼요. 이 부분은. 논리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은요. 등록한 날이 아니라 우리 조문에 잘 보시면 알지만은 신청일입니다. 신청일. 신청날이에요. 신청할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신청. 신청한 날에 다음 날. 최우선 들어가면요. 확정일자 다 필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보증금이 일정이야. 좀 사회 경제적인 약자라고 이제 법이 판단하는 거죠. 보증금이 요 정도 이하에서 요 정도 이하면은 최소한 요 정도는 보호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선 변제권 순위나 그런 거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자기 순위만 만들면 금액도 제한 없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있었어야 되고요. 예. 그 차이입니다. 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실제로 그 영업을 하시다 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예, 우리 교재에 지금 251페이지입니다. 예, 기간이죠. 실제로 영업을 뭐 음식점이든 아니면 뭐 머리를 자르는 데를 하든 여러 가지 영업을 하다 보면은 기간이 제일 문제가 돼요. 실제로 자본을 많이 투여하거든요, 거기. 예,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까 주임법이 몇 년이었죠? 우리가 주거 2년 보장이 됐었죠? 예, 상가는 1년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은 무조건 보장합니다. 1년. 예. 이것도 편면적 강의 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유리할 때만 쓰면 돼요. 임차인은 아니야, 나 6개월만 할래. 예, 유효하다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은 무조건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 1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업 1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다 기간이 필요해요. 예,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 예, 이게 중요하죠. 예, 특별하게 귀책 사유나 합의가 없으면 우리 계약 종료 전에 6월이나 6월에서 요 1개월 사이에 그렇죠. 뭐 12월 1일이면 뭐 11월 1일까지 그 전에 6개월 요 사이에 나 계약 갱신해줘. 이렇게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까지? 5년까지. 그러니까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5년. 5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 장사 잘 되는 데는 5년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5년도 부족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임대인은 계약 갱신해 달라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은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251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3기 연체가 있으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갱신 못 해줘. 너 나가. 할 수 있습니다. 이 3기 연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법에서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는요, 3, 4, 5 쭉 하는 거 아닙니다. 합산해요, 여기 합산해. 1월 달에 냈었고, 2월 달에 안 냈고, 3월 달에 냈었고, 안 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낸 게, 3기가 연체돼야 돼요, 3기수. 얘도 월 100이다 이러면요. 차임이 월 100이다 그러면은, 300이 누적되면 그게 연체예요. 연속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아니, 너 연체 너무 잘해. 나 안 할래. 3기 쌓여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 5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거짓말 한 거예요. 임차인이. 뭐 음식점 한다 그랬더니, 음식점 한다고 내줬더니만 오락실, 전자오락실하고, 오락실. 도박을. 이러죠. 속였을 때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합의를 하고요. 합의하면 당연히 됩니다. 민사는 합의가 왕인데. 그게 사적 자치 아닌가요?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주면은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내가 너 나가라. 이사비도 주고 너 뭐 인테리어 비용도 내가 일부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럴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얘기했죠. 무단으로 전대한 거예요. 동의도 안 받고 너 써라고, 너 써라. 을한테 했더니만은 지는 안 쓰고 정작 전대는 그랬죠. 별도의 임대차 계획이 또 하나 생긴다 그런 거죠. 병한테 무단으로 전대를 했다든지. 그다음 임대차 목적물을 파손을 해버린 거예요. 파손. 뭐 악의적으로 파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거 하나는 주의하세요. 뭐 고의로 파손한 거는 당연히 되고요. 단순히 부주의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은 뭐라 그랬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상가 건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게 멸실돼 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건물 상태가.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임차인이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새로 추가된 건데요. 이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임대인 너 나가라, 임차인 너 나가라 이렇게 핑계 대는 수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나갔더니 철거도 안 합니다. 재건축도 안 해요. 그런 거 방지하려고 우리 상임법에서 새로 넣은 게 있어요. 근데 뭐 철거한다, 재건축한다 핑계만 대고 저희도 그때 그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당역 쪽에 가면은 그쪽 그 막 술집, 음식점 굉장히 많은 데 있어요. 거기 이제 임차인이 저희 사무실 왔었는데요. 보니까 뭐 건물도 멀쩡해요. 건물도 멀쩡하고 한데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한 4개층 정도 되는데 자기가 1층에 맥주집을 하고 뭐 지하에다가 뭐를 하더라? 노래방인가 뭐 이게 2개를 했는데 핑계가 이거였어요.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멀쩡해요. 이걸 핑계 대는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서. 근데 철거 재건축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반드시 요건이 갖춰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에요.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언제 공사한다. 공사 시기라든지 공사 비용 같은 거를요. 체결 당시에 반드시 고지해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이 계획대로 이 고지한 대로 계획대로 철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만 핑계를 댈 수 있게 한 거예요. 나 철거할래, 재건축할래 해서 함부로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이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250조 사례 한번 볼까요? 여기 2010년 뭐 리쌍은 신사동 소재 상가 건물을 뭐 여차저차해서 자, 여기 이제 뭐 리쌍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리쌍 들어보셨나요? 그 예전에 뭐 유명한 뭐 듀엣 가수라 그러던데. 어쨌든 리쌍이 보니까 뭐 건물주였는데요. 건물주였는데 여기 1층에 임차인이 우장창창이라는 뭐 곱창집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곱창집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한 2010년 한 11년 사이 같은데 결론은 아마 그 임차인이 아마 패소했을 거예요. 여기 그때 막 강제 집행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사동에 가로수길 가보셨죠? 가로수길 거기가 그 뭐 권리금이니 뭐니 뭐 보증금 뭐 차임 이런 게 뭐 천문학적이죠. 그쪽에 그쪽 건물 같아요. 뭐 크진 않던데 어제 잠깐 인터넷 보니까 근데 벌어진 거였는데 여기에 우리 예에 있는 거 봅시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보착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보증금, 차임, 기간, 보착이. 우리 예에서는 보증금 6억이었죠. 6억. 6억. 뭐 400. 기간 뭐 그랬죠. 5년. 이렇게 써놓은 게요. 뭐 이 사건이 이제 뭐 왜 저기 적어놨었냐면 어쨌든 그 우리 그 상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 상가 건물이죠. 임대차 보호법 이게 맹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의적으로 적은 거고요. 이게 법률 개정이 있었어요. 2번. 이게 뭐냐면은
그 2013년 8월 13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건축을 핑계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뭐 이 날짜를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 현행법만 보면 되니까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환산 보증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죠. 100이 이제 이건데 이거였는데 그 환산 보증금이 아까 서울 같은 경우 뭐 4억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은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죠. 아까 일정한 범위,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환산 보증이 4억이 넘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은 갱신 요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이전에는 안 됐어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금은 당연히 됩니다. 요 이후에는 당연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재건축한다. 나 건물 철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이것도 2013년 8월 13일 날 추가됨으로써 지금 사전에 미리 언제쯤 하고 그런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개정이 돼서 이제 이후에는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 사전 고지 없이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환산 보증금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 4억이 넘더라도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뭐 날짜는 그냥 써놓은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 상인법에서는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 넘더라도 갱신 요구권은 가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재건축 한다는 핑계만으로 계약 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함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맞춰야 돼요.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공사 시기라든지 소요 기간 이런 거를 다. 여러분 권리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권리금. 권리금은 영업하시는 분들 거래계에서는 관행이었는데 우리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는 이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상인법에서 새로 이 권리금 규정을 추가하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 방식이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적극적인 건 아니고 그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권리금 개념이 뭐냐면 뭐 영업 시설이라든지 그 사업하다 보면 이제 제 친구도 그 양재동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실제로 영업 몇 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권리금이 뭐 특히 저기 어디야 그 홍대에 그 저희 뭐 고등학교 친구가 그 하여튼 좀 그 뭐 재주가 탁월해서 그런지 거기서 뭐 이름 석자되면 알만한 가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권리금이 뭐 제가 듣기로도 20억이 이미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었다고 그러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기고. 근데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 이유가 있죠.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상인법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 한번 정리합시다. 뭐 영업시설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다 투자하게 되죠. 거래처. 우리 음식점을 가도 한 군데 가기 시작하면 주인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잘 못 바꾸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용, 그 자체로 가지는 신용. 그 다음에 영업 노하우도 있어요. 그 사람 영업 노하우라든지. 또 위치에 따른 영업성이 있죠. 목이라고 그러죠, 목. 실제로 목 좋으면 음식점을 예로 들면 맛없어도 가요. 가게 됩니다.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다
유형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퉁 쳐가지고 이런 거를 이용이나 이런 양도의 대가예요. 권리금이라는 게. 이 대가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따른 예, 영업상 이점, 이걸 소위 그 이제 굳이 따지면요. 이걸 소위 들어보셨나요? 예, 바닥 권리금이라고. 예, 예, 바닥 권리금. 원래부터 있는 거죠. 이거는 임대인이 받아가요. 맨 처음에. 나 이렇게 좋은데 건물 지었어. 너 내고 시작해. 이게 바닥 권리금이다. 그 다음에 영업 노하우라든지 뭐 거래처 신용 이런 거는 예, 영업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예. 예,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영업 권리금. 이라고 그러고 예. 영업 시설이나 비품 이런 거 미리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시설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시설 권리금. 근데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 시설 비품 이게 바로 우리가 임대차 했을 때요.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리고 우리 이제 당연히 이론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예, 대부분 상거래에서는 이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갑니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입니다. 명칭은 예, 신규 임차인 예, 이 사람한테 받아가는 형태예요. 예전에는 규율을 안 하다가 그냥 사적 자체에 맡겨놓다가 임대인이 자꾸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권리금 규정을 된 건데요. 그 보호 형태를 예, 한번 봅시다. 보통 이제 이 들어가면은 이 을도 임차하지만은 다른 A라든지 이 사람한테 보통 권리금 주고 들어가거든요. 권리금 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상권이 형성되면은 권리금 이 사람도 주고 들어갔다고요. 예, 뭐 적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고액들도 있어요. 이 사람도 회수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좀 심한 경우는 권리금 형성될 정도로 장사 잘 되면 쫓아내고 지가 장사한다고 임대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횡포를 많이 부리죠.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한다는 얘기. 그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조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자, 우리 252페이지죠. 예, 10조 예산. 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자, 이건 대상이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12월 1일 날 을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를 해요. 요전에 3개월. 그럼 언제? 9월 1일인가요? 10월 1일이죠. 3개월이면. 10, 11, 12 그렇죠. 이 3개월 전부터 요때까지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누가 예. 임차인이 예.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주선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거예요. 주선한 예, 신규 임차인. 신규 임차인한테 예, 자기가 그동안 투자한 것들, 유무형의 재산들에 대해서 가치를 회수하는 것,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 요 사이에 예, 3개월이죠. 예, 종료할 때까지 3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주선한 거예요. 주선한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예를 봅시다. 예. 자, 어떤 의미 있는 거 봅시다. 예. 자, 임차인이 을이요, 뭐, 예를 들어서 B를 데려왔는데, 예. 거꾸로 을이 아니라 갑이 오고 가는 거예요. 1항에 보면은. 을이, 예, 갑이, 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예. 또는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예. 요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아예 그 새로 데려온 예, B한테 너 권리금 주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바로 2호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방해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흔히 쓰는데요. 이 주선에서 B를 데려오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보증금 예, 3천에 월세가 150이었거든요. 150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새 임차인,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니까 갑자기 6천에 예, 300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더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권리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신규 임차인이 사실상 거절하는 얘기죠. 방해하는 얘기죠. 실제 시세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도 예, 마구잡이로 올린 거죠. 예.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 사람 권리금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왔지만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예, 당연히 신규 임차인입니다. 예. 근데 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 예, 이미 간단히 보시면 돼요. 예. 자, 253페이지죠. 예, 데려왔더니 돈도 없어요. 자력이 없어요, 이게. 돈 못 낼 것 같아. 차임 못 낼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보시죠. 예. 그, 을이 계속 예, 임대차 기간에 영업을 해왔는데요. 여기, 우리 좀 굵은 채를 알죠. 이 사람이 1년 예, 6개월 이상 예, 1년 6개월 이상 18개월이죠. 12 더하기 18개월 동안 영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예, 거절해야 됩니다. 권리금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으면 계속 놀린 거죠. 계속. 예. 그리고 이 권리금 보호는요, 우리 그 주임법은 그냥 소극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걸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그 정도의 취지지. 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금 임차인의 그 신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런 형태 아닙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해를 하지 마세요. 그 정도예요. 근데 기존에 보면은 몇 년 동안 피땀 흘려서 터전 잡아놨더니 갑이 뺏으려고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면 자기가 하면 그냥 자기도 아니까 잠깐 했다가 권리금 엄청나게 또 받고 넘기고 할 수 있으니까.